윤석열 전 총장이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 집권당이 개입해 작성한 거라면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대응 기조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강공에 나선 것으로 대변인단도 충원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정짓지 못하고 25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물류센터 화재 전 이뤄진 자체 소방점검에서 스프링클러 불량이 60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소화수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피스텔 건설 현장 근로자가 추락사했습니다. 추락 방지용 안전줄을 연결하고 있었지만 끊어져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등을 점령한 인도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국내에서 델타 바이러스에 35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대내외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청와대 1급 비서관의 25살 청년이 발탁된 걸 두고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30년 근무해도 2급이 어렵다며 상실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은 이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 이른바 엑스파일의 존재가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작성 과정에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 건 아닌지 그리고 윤 전 총장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인지가 될 겁니다. 관련해서 윤 전 총장 측이 오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만 해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불법 사찰,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내용 일부가 권력기관이 아니고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라고 판단했고 그 내용이 드러나더라도 밀리지 않겠다는 정면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경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엑스파일을 제작, 유통한 세력을 향해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공기관과 집권당이 개입해 작성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엑스파일에 대한 무대응 원칙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직접 반박으로 선회한 데 대해 윤 전 총장 관련 네거티브 대응을 돕고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숫자와 데이터가 언급돼 기관에서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또 오늘 장모의 8년 전 주가 조작 개입 의혹 보도가 검찰발로 나온 데 대해서도 정치 공작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엑스파일 개입 정황을 수사해달라며 내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윤 전 총장은 네거티브 대응과 별도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에 대한 생각이 담긴 연설문을 직접 작성하고 있으며 이르면 27일 예정대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했고 여권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해드린 대로 이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불똥이 여권으로 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파일의 존재 여부를 처음 공개한 것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라는 점도 부담일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가벗는 심정으로 의혹에 답하라고 했지만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은 거리를 두자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조정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권에서 조심스런 분위기가 지속되자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피한다고, 외면한다고 절대 외면되지도 피해지지도 않는다는.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한 달 전 파일을 처음 언급했던 걸 염두에 둔 듯 여권이 출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 것을 무슨 과거에 무슨 정치 공작 하듯이 그런 걸 만들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 미디어 특위는 지난주 허위 정보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 마련을 강조했지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실효적 구제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검증을 받으라는 공세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제 선언조차 못했는데 선언을 하는 순간 정책은 없고 사퇴 각이다. 계속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의심했고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울산시장 선거 때도 그런 방식으로 선거 공작을 하더니 또 그런 선거 공작. 바른미래당 출신인 장진영 변호사는 윤석열 엑스파일을 봤다며 내용이 소위 지라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도 경선 일정 문제를 결론 짓지 못했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경선을 치르겠다는 지도부의 의지와 달리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장 실무적 준비는 시작하되 최종 결정은 오는 금요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연기 가능성이 어제보다는 조금 커지면서 후보 간 갈등은 더욱 날카롭게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이낙연계 서른 의원과 정세균계 김민석 의원은 회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의총을 보면은 거의 다 공개한 적이 없는 거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하는 것이 저는 꼭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반대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13명이 자유 발언을 신청했지만 추가 신청이 늘어나면서 24명이 3시간 넘게 경론을 벌였습니다. 80%의 의원들이 이거 상당한 사유가 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경선이 안 되니.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총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던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최고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는 현행 당규를 원칙으로 하겠다면서도 대선 계획표를 만들어 오는 금요일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연기 가능성을 닫진 않은 겁니다. 구체적인 안을 대선 경선 기획단이 만들어 본 것을 놓고 25일 금요일에 최종 결정하자라는 결론에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정책이나 비전과 관계없는 경선 시기를 놓고 자중질환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회에 나온 김부겸 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움직임에 대해서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았지만 앞으로 선거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총리의 발언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것인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김 총리는 잠시 머리를 극적였지만 이윽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대선에 뛰어드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 두 자리가 가져야 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을 생각해 본다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의 대선 도전을 막기 위해 법력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에 대해서는 박범계 법무장관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국가 직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원님 의견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장관은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을 놓고도 공적인 인사라고 했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피고인을 승진시킨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자기 부정이고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4.7 재보선 직전 정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김 총리의 답변에서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떤 그런 지금까지 약속한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총리님?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예.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방한종이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중도 보수 성향의 연구자들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대북 인센티브는 없고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꿈보다 해몽이란 반응을 보인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엔 차기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외교 안보 자문
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한 전 차관이 참석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군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뒤 주한 미 대사관저로 간 성김 대표는 국내 외교안보 경제 전문가 6명을 1시간 15분 동안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성김 대표는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의지는 갖고 있지만 북한의 별도의 대화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our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미국의 대화 의지에 대해 꿈보다 해몽이라고 싸늘하게 반응한 김여정의 오늘 오후 담화에 대해 성김 대표는 모호한 입장보다는 북한이 보다 명확한 답변을 하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엔 윤석열 전 총장의 초등학교 동창이며 외교안보 자문을 하고 있는 김성한 전 외교차관도 초청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미국은 미북 대화에, 한국은 남북 대화에 초점을 맞춘 상황이라며 한미 사이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쿠팡 덕평 물류센터를 잿더미로 만든 불은 화재 발생 엿새 만인 오늘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초기부터 스프링클러 오작동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물류센터는 넉 달 전 자체 소방 점검에서도 스프링클러 불량으로 60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멓게 불타고 앙상한 뼈대가 드러난 쿠팡 덕평 물류센터. 지난 17일 불이 난 뒤 엿새 만인 오늘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초기부터 불거진 스프링클러 지연 작동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소 오작동이 많아 스프링클러를 꺼놓기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화재 경보마저 오작동으로 치부하며 초기 보고를 묵살했다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화재를 알렸다는 청원인은 불이 난 게 아니니 신경 쓰지 말고 퇴근이나 하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덕평 물류센터는 지난 2월 외부 전문 기관에 받은 자체 소방 점검에서도 화재 탐지와 소화 설비 등 277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감지기 불량과 오작동, 파손 등 스프링클러 관련 사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쿠팡 측은 지난달까지 시정 조치를 모두 마쳤다며 소방당국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전과 후에 증빙되는 자료를 이제 저희 쪽으로 제출한 겁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그런 각종 자료.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독가스 배출을 마치는 2주 뒤쯤 현장 감식을 해 CCTV와 수신기를 확보하고 스프링클러 오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이번 불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2차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연기와 분진으로 두통을 호소하고 있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농작물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천시는 공익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쿠팡 측의 2차 피해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물류센터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똥이 날아오자 소방차가 주택 지붕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화재 여파는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물류센터 주변 논 곳곳에는 이렇게 잿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 시기에 유해 성분이라도 검출될까 애태웁니다. 올해 수확을 해야 되는데 더 난감해 죽겠어요. 수확할 때 뭐 뿌리에서 이상이 생긴다든지. 불이 난 물류센터에서 1km 떨어진 하천에서는 물고기 2천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건강이 걱정입니다. 연기와 분진이 마을을 뒤덮으면서 주민 20여 명이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도 받았습니다. 역겨운 냄새, 그다음에 두통, 그다음에 눈이 아프고 그 증상이 대부분 그런 증상을 많이 보이세요. 오늘 하루 이천시에 마련된 피해 접수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30건이 넘었습니다. 이천시는 주민 건강과 농작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쿠팡 측의 보상 대책이 미흡할 경우 공익소송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쿠팡이 직면한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른바 새우튀김 환불 문제로 쿠팡의 음식물 배달 앱인 쿠팡이츠의 가맹 점주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자영업자들의 거래 중단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던 분식점 업주 A씨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직원들이 뛰어와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A씨는 뇌출혈로 3주 뒤 숨졌습니다. A씨는 새우튀김이 부실하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별점 1점의 혹평을 남긴 고객 항의에 시달렸고 쓰러질 당시에는 해당 고객에게 전액을 환불해주라는 쿠팡이츠 측과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쿠팡이츠가 고객 갑질을 방관하고 있다며 배달앱 거래를 끊겠다고 분노했습니다. 환불 요구가 있으면 들어달라는 구조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달 음식에 대한 환불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물류센터 화재로 불매 역풍을 맞고 있던 쿠팡 측은 즉각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쿠팡이츠는 악의적 리뷰 등의 피해를 입은 점주들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그동안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도 그때그때 문제를 덮는 데 급급했다는 거죠.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일거에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행히 화재는 엿새 만에 진화됐지만 비난 여론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여파가 간단치 않습니다. 단순 화재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가 쿠팡이라는 거대 성장 기업에 대한 국민 정서와도 얽히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 측의 소방 안전 관리에도 의혹이 제기돼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적지 않은데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업장 사고에 대해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번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인명피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 등이 7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에야 시행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으려면 쿠팡의 CEO가 누군지부터 명확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죠. 일단 쿠팡은 2010년 김범석 창업자가 세웠지만 김 창업자는 지난해 12월 쿠팡의 대표이사, 최근엔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고 또 외국 국적이라 총수 지정도 받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이 경영 책임자로 볼 만한 공식 지위가 김 전 의장에겐 없는 셈이죠. 예. 대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그렇다고 김 전 의장이 경영에 손을 뗀 것도 아닙니다. 국내 쿠팡 지분 100%를 가진 미국 쿠팡 INC의 최고 경영자 및 이사회 의장으로 의결권 76.7%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김 전 의장이 이 대표이사나 이사회 의장직을 가지고 있었다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지금은 쿠팡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봐야 하는데요. 이 법엔 회사의 안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김 전 의장이 계속 대표이사였다면 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었겠지만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막힌 셈이죠. 예. 경영자 책임을 무겁게 묻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작 기존의 법 적용도 어려워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원래 형사처벌은 그 행위자만 처벌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등기임원 안 됐을 때 오히려 빠져나갈 여지가 더 많이. 그러니까 사실상 창업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은 없는 셈인데 쿠팡 측은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쿠팡 측은 안타깝게 숨진 고 김동식 소방령 유족들을 평생 지원하기로 했고 오늘부터 주민들 피해 신고 접수에도 착수해 최대한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또 화재 원인과 이 당시 대처 등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방 관리를 잘못한 경우에는 희망은 방화가 피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계법령의 처벌 형량이
예, 이런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쿠팡에 대한 국민 정서의 문제, 그리고 쿠팡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델타 변이로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국내에서도 한 주 새에 델타 변이 감염자 35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하늘길이 하나둘 열리는 것도 방역 당국의 큰 부담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전남 한평군 의원 관련 확진자는 지난 11일까지 약 20일간 22명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인도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천 남동구 가족과 학교 관련 집단 감염에서도 12명이 추가되는 등 한 주 새 국내에서 확인된 델타 변이 감염자는 35명에 달합니다. 누적 감염자는 2달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 검출률은 1.9%에 불과하지만 해외 유입 검출률은 37%에 이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사전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위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공관에서 그 PCR 음성 확인서 위변조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하루 확진자는 최근 5,000명에서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Ini udah gawat ya kategorinya ya. Kenapa gawat? Karena kita lalai. Cuman banyak yang lalai itu mungkin karena mereka sudah merasa aman karena divaksin. 방역 당국은 인도네시아 입국자들도 인도처럼 일주일간 시설 격리를 하면서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영국에서도 이미 영국형 변이인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50% 이상 높은 델타 변이가 지배적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 정부도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청소년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영국의 클럽과 주점이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영국은 1회 접종률이 인구의 64%에 달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에 달하자 다음 달 19일까지 봉쇄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신규 확진의 90%가량이 인도발 델타 변이로 확인되는데 특히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0에서 30대가 델타 변이 감염의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And we've gone in a week from around 12,000 cases of Delta variant to about 42,000. That's a big jump, reflecting the fact that it's that much more infectious. 델타 변이가 신규 확진의 70%를 차지하는 이스라엘에서도 학교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이 델타 변이의 보관소가 될 우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청소년 접종에 속도를 내자 우리나라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이상의 그 허가 연령 확대에 대해서 식약처와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영국의 신규 입원 환자 67%가 미접종자, 25%는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1차 접종자라며 접종 완료자들은 변이 예방 효과가 60에서 88%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몸에 추락 방지용 안전줄을 연결하고 있었지만 끊어진 건데 작업이 이어지면서 이 줄이 약해진 건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45층짜리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입니다. 타워 크레인에 끊어진 밧줄이 덩그러니 매달렸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이곳에서 근로자 60살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작업 중에 떨어졌다는 신고였고요. 상황 판정해라 이렇게 해서 경찰에 연기한 거죠. 숨진 A씨는 이틀 전부터 타워 크레인과 연결된 안전지지대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안전지지대 철거 마지막 장소인 5층에서 작업을 하다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안전밧줄을 타워 크레인에 묶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안전밧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안전밧줄이 타워 크레인 모서리와
반복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비음을 해체하다 이제 이런 사고가 난 건데 모서리는 날카롭게 긴 모서리에 담서 절단계. 경찰은 밧줄이 끊어진 이유와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람 몸도 못 이길 정도의 강도여서 그 체인이 끊어져 가지고 그런 건지, 그렇다면 이제 공사 측에 문제가 있겠죠. 노동당국은 오늘 추락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오선일입니다. 계속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관련 소식입니다. 이 공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감리 책임자가 구속됐습니다. 또 이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 청탁을 받은 정황도 포착돼서 예금 계좌 등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낀 중년 여성이 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걸어옵니다. 감리지 왜 안 쓰십니까? 오늘 오전 광주 학동사구역 재개발공사의 감리 책임자 59살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철거 중 붕괴한 건물에 감리 일지를 쓰지 않고 현장 감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동구청 소속 공무원 B씨로부터 감리자로 선정됐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B씨가 청탁을 받고 감리 업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B씨가 광주시가 선정한 감리 업체 가운데 순번 또는 무작위 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금품 등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B씨와 청탁자 등의 예금 계좌와 통신 내역 등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좌 확인하고 그 통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 감리를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경찰은 B씨의 관련 부서 상급자들의 통신과 계좌 내역 등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서 개를 도축하고 개 사체를 먹이로 준 도축장 주인이 적발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이렇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행동이 이어진 도축장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5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개 농장입니다. 대형견들이 녹슨 철장에 갇힌 채 불안한 듯 계속 지저댑니다. 이 농장에서는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해 왔습니다. 개 죽일 때 어떻게 도살하세요? 그냥 그만할 거니까 그만하자고요. 용인의 또 다른 개 농장에서도 불법 도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 농장 바닥 곳곳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있고 도살할 때 사용한 도구들이 눈에 띕니다. 가축 분뇨 처리장에는 개 사체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개 농장 역시 전기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개 10마리를 도살해오다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개 농장에서의 동물학대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정 개농장에서 벌어지는 일탈이 아니고요. 보통 식용을 위해서 개를 키우는 그런 농장들이 또 기본적으로 그런 불법 행위들을 다 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개 농장 등 53곳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벌금 부과가 시행된 지 열흘째입니다. 대다수가 단속 사실을 몰라서 일주일 만에 2,000건이 넘게 적발됐는데 논란도 이어집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없는데 왜 킥보드만 꼭 헬멧을 써야 하는 거냐는 형평성 논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전을 지킬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인도 위를 달리고 횡단보도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용자 모두 헬멧을 쓰지 않았죠. 전동 킥보드 단속 일주일째.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만 전국에서 2,000건이 넘었습니다.
이 중 80%가량은 헬멧 미착용. 단속된 시민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몰랐어. 전혀 몰랐죠. 이렇다 보니 킥보드 이용자들 사이에선 당장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헬멧을 쓰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벌금을 물지 않는 자전거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부터 자전거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인도로도 다녀도 된다. 얘랑 자전거랑 속도가 똑같고 그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불편하게 헬멧을 쓰느니 아예 킥보드를 타지 않겠다는 사람까지. 실제로 단속 이후 킥보드 이용률은 30에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혹시 안 쓸 것 같아.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안전을 생각한다면 헬멧 단속 대신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쪽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유명 무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나 20km로 아예 낮춰놓고 헬멧을 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전향적인 출구 정책도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 헬멧 단속 역시 실효성 없는 규제로 사문화되는 전철을 밟게 되지는 않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붙여집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압류한 박 전 대통령 자택 감정가는 31억 원입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 구룡산 자락에 있는 2층짜리 노란 단독주택. 대문은 굳게 닫혀 있고 우체통도 비어 있습니다. 온다고만 하고 뭐 구경도 못했으니까 그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삼성동 자택을 팔고 28억 원에 산 집입니다. 탄핵된 뒤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로 산 이 내곡동 집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는데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이 집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1차 공매 입찰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 동안인데 감정가는 31억 원입니다. 유찰될 경우 입찰가를 10% 낮춰 입찰이 다시 진행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예금과 수표 등으로 추징금 35억 원 가운데 26억 원을 충당했고 남은 추징금 9억 원은 내곡동 자택을 판 돈으로 법원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도 공매 매물로 넘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한 건데 1차 입찰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최저 입찰가는 111억 2,600만 원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량 자체가 부족한 데다 강남권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까지 영향을 미친 건데요. 전세 대란의 그림자가 다시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형 전세가 이달 초 13억 원에 계약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2억 5천만 원 오른 겁니다. 반포 1, 2, 4주 2주 때문에 강남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형 전세가 23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03주째 상승세. 지난주에만 0.11% 오르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매물이 턱없이 부족한 탓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9,7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7%, 1년 전보다 55% 감소했습니다. 커진 보유세 부담 탓에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데다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몰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규제 강도가 강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전세 물량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시켜서 당장 내년 아파트 공급량도 부족할 전망이어서 작년 임대차법 시행 직후 발생했던 전세 대란이 조만간 재현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보셨듯 부동산 거품 등으로 가계 대출까지 사상 최대로 치솟은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의미심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수준으로 충격에 취약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우리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출로 버티는 자영업자. 버텨보자. 그러면서 뭐 마이너스 대출도 쓰고 2년 정도 가까이 버텼는데 뺀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니까 못 빼는 거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영끌족. 2억 넘게 대출받아서 다달이 상환하고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영끌을 했는데 이자 내기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작년보다 9.5% 늘어 사상 최대인 1,765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계와 기업 대출은 GDP의 2배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주택과 가상화폐 등 자산 시장엔 거품이 끼었고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현상은 강화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처음 측정한 우리 금융시장 취약도는 58.9,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아졌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자산 가격 상승은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 증가와 안 맞물리면서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한국은행은 자산 버블과 부채 증가가 지속되면 금융 취약성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할 수 있고 대내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2% 넘게 역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25살의 전 여당 최고위원을 청년 비서관에 발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 빼앗긴 2030 민심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 성격이었겠지만 청와대 비서관은 1급 고위 공무원이란 점이 오히려 공정에 민감한 젊은 층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정을 의식한 청와대의 파격 인사가 또 다른 불공정 논란을 낳은 셈이 됐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25살 대학생 신분으로 청와대에 발탁된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1급 공무원 대우를 받습니다. 도지사, 광역시 부시장, 지방법원장, 지방경찰청장급입니다. 급여는 월 412만 원으로 군 대령, 29호봉 교사와 비슷합니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의 대학 게시판엔 뭐하러 죽어라 고시공부를 하냐, 박탈감 하나는 제대로 준다, 공정의 상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도 행정고시를 통과해 30년을 근무해도 2급이 될까 말까 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파격이 아니라 코미디라고 평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뜨니까 우리도 20대 청년 비서관을 세워보자 이런 정도 인식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청년 만남을 주선했던 장예찬 평론가도 어떤 도전도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2030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34살 체력관리사를 3급 행정관에 채용한 것을 비판했었지만 대한민국 상급 공무원 중에 최연소, 역대 최연소더라고요. 이번 논란엔 침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의 노조 활동이나 회사 출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 시행령에도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노사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교조 만세! 해직 교사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법의 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 작년 9월 대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효로 판단한 뒤 정부는 해고자나 실직자 등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조법 등 이른바 국제노동기구 3법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비종사자의 노조 활동과 사업장 출입 등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만 명시했습니다. 그러자 경영계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규범이나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 노동계도 비종사자 노조와는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며 불만입니다.
실제로 임원의 자격도 제한이 되고 사업 파업 찬반 투표도 못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에 있어서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단체 교섭을 통해 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제도 시행 초기 노사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의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은행 계좌를 말소해 버리겠다는 건데요. 채굴장도 사실상 모두 폐쇄했습니다. 중국발 충격에 주요 코인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홈페이지 공지문입니다. 주요 은행들과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의 관계자들을 불러 가상화폐 자금을 찾아내서 고리를 끊으라고 주문했다는 내용입니다. 거래를 색출한 뒤 더 이상 못하게 처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금융업계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参会机构随后纷纷发表公告，禁止开展比特币等虚拟货币交易，将按照人民银行有关要求不开展。 은행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의 계좌도 말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리페이는 확인된 가상화폐 사업자가 자사의 서비스를 평생 못 쓰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거래소들은 싱가포르 등 외국에 본사를 두고 영업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10%를 채굴했던 쓰촨성 채굴장은 공지 직후 폐쇄됐습니다. 가상화폐는 급락했습니다. 하루 새 비트코인은 10% 이상 떨어져 3만 1,000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더리움과 도지코인도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가 완전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신곡 버터로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BTS 소식을 전할 때마다 최초, 기록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데 이번 역시 또 한 번 그룹의 기존 기록 경신이자 아시아 최초입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버터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 1위에 4주 연속 올랐습니다. 공개하자마자 1위로 진입한 뒤 4주 연속 정상을 지켰는데 이 같은 기록은 버터를 포함해 전 세계 13곡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 1963년 일본 가수 사카모토 규의 3주 연속 1위 기록도 제친 아시아 최초 대기록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곡이 핫백 1위에 오른 건 통산 4번째로 솔로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7개월, 그룹으로는 잭슨5의 8개월 이후 가장 단시간 기록입니다. 일본에서는 앨범 판매가 괄목할 만합니다. 베스트 앨범이 발매 첫 주 1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주 판매량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속 1위의 기록은 어쨌든 굉장히 또 역사에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 참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요. 버터라는 곡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전 세계 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 기록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딱 한 달 뒤 도쿄올림픽에서 첫 경기를 치르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파주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은 최종 명단에 오르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파주의 무더위 아래 선수들이 고강도 체력 훈련에 열중합니다. 김학범 감독도 선수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핍니다. 도쿄올림픽 최종 명단을 놓고 마지막까지 경쟁을 펼칠 태극전사 후보 23명이 오늘 파주에 모였습니다. 살벌한 평가가 이루어졌던 지난 1차 제주 소집 훈련에서 살아남은 정예들입니다. 가나와의 2차례 평가전에서 부진했던 이승우와 백승호, 김학범 감독의 애제자 오세훈과 조규성까지 탈락의 쓴맛을 봤습니다. 반면 맹활약한 이강인과 A팀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준 송민규 등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모인 23명 중 도쿄에 갈 수 있는 건 15명뿐입니다. 와일드카드 3명을 더한 최종 명단 18명. 바늘구멍 경쟁을 통과해야 합니다. 김학범 감독이 꼽은 선발 키워드는 체력과 희생.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 어떤 선수가 과연
더운 여름에 도쿄 가서 최상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 대표팀은 최종 명단을 추린 후 다음 달 13일과 16일 올림픽 본선급 강팀과 두 차례의 국내 평가전을 치르고 결전지 도쿄로 향할 계획입니다. 도쿄올림픽 첫 경기인 뉴질랜드전까지는 앞으로 한 달, 금메달 사냥에 나설 최정 예들은 일주일 뒤인 이번 달 30일 가려집니다. 파주 NFC에서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미국 9.11 테러 때였습니다. 붕괴가 임박한 무역센터 북쪽 타워 86층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아비규환 탈출 행렬에 끼었습니다. 대여섯 층을 내려가던 그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죠. 비상계단에 꽉 찬 사람들을 뚫고 소방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 그 소방관은 퇴각 명령을 받고 붕괴 30초 전 탈출했지만 다른 소방팀장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대원들에게 탈출을 지시한 뒤 자신은 휠체어에 탄 사람이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나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 소방차 200대가 따르는 2km 운구 행렬이 샌프란시스코 시가지를 8시간 동안 다니며 시민들과 작별합니다. 장례 미사에는 소방관 5,000명이 모였습니다. 불 속에 갇힌 주민을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가스가 폭발하면서 숨진 두 소방관을 떠나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소설가 김훈은 달려가는 소방차 대열을 향해 늘 내 마음의 기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김동식 구조대장은 그러나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하 2층 불구덩이 속에서 퇴각하는 대원 4명을 마지막까지 챙겨 보내고는 입구를 50m 남긴 곳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방관의 숙명은 제일 먼저 들어가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소방관 누구보다 앞장서 화마 속으로 들어갔고 나올 때는 맨 마지막이었던 김 대장에게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광주 소방서 김동식 구조대장실 앞에 걸린 거울에 김훈의 글이 붙어 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는 다급하고도 간절하다. 질주하는 소방차 대열을 바라보면서 나는 늘 인간과 세상에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 김 대장은 출동하고 귀환할 때마다 그 글을 보며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올지 모를 운명을 떠올리곤 했겠죠. 그러면서도 마지막 현장으로 힘차게 뛰쳐나갔을 그의 모습을 잠시 생각합니다. 김훈은 소방관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재난에 몸을 던져 뛰어드는 직업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건네는 응원과 격려의 수준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그의 일갈이 유난히 크게 울리는 어제 오늘이었습니다. 6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살려서 살아서 돌아오라 였습니다. 오늘 갑작스런 소나기에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밤사이에는 소나기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역은 특보가 내려질 정도인데요. 시간당 50mm가량이 쏟아지면서 내일 새벽까지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종일 소나기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 17도, 대전과 전주 1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4도, 대구도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오늘처럼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